안녕하세요. 홍범기 신용우의 오브 더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벌써 3월 중반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이 서서히 익숙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용호 씨는 어떻게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딱딱한 글인데 자연스럽게 읽는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나는 대놓고 읽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저는 어색한 걸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라 네. 더 오바를 하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오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죠. 아, 아닐 때는 완전히 조용해 있고요. 둘 중에 하나요. 그렇군요. 그냥 어색하게 이렇게 막 쭈뼛쭈뼛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쭈뼛쭈뼛. 저 어제 새로운 만남을 가졌었어요. 어떤 여자? 상가집 이런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네. 저 혼자 갔거든요. 음. 그런데 그 상주께서 음. 혼자 오신 여자분을 앞에 앉혀주시며 아하. 같이 좀 식사를 하려며 아하. 새로운 만남을 가졌어요. 괜찮으셨나 봐요, 그분이. 여자분이. 아니 뭐 그냥 여자였어요. 괜찮은 여자로 보였군요. 결혼하셨다며 아쉬워하시며 상주분께서 그러시면서 그 상주 이상한 상주네. 식사를 같이 상 주고 벌 주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오면서 이제 같이 비슷한 때 들어가서 같이 나왔거든요. 나올 때도. 그래서 지하철역 같이 걸어가면서 한 20초 정도의 정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좀 뻘쭘하시죠? 이러시길래 굉장히 적극적이시네. 네, 적극적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쎄요,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뻘쭘함은 상대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받아치긴 또 왜 이렇게 뾰족하게 받아쳤어? 아니 뾰족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뻘쭘한데 상대방이 또 왜 평소 안 하던 똑똑한 척을 했냐 거기서. 그래서 뻘쭘함은 상대성 이론이 아이고. 라는 그런 개똥차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뻘쭘함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그분이 뭐라든가요? 네? 당신이 뻘쭘해서 저에게 뻘쭘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생각만 했다고? 아니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요. 그런가요? 아니 얘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래요? 많이 이렇게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하면서 있어요. 아니에요. 저 되게 친절한 미소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전혀 그래요. 재수없지 않아요. 칼을 품고 있는데 난 너 겉은 같지 푸딩이에요. 않아요. 난 너 같지 않아요. 저요? 저는 칼을 품으면 칼을 품고 얘기를 하면 칼로 얘기하죠. 푸딩일 땐 푸딩으로 하고. 그렇구나. 네. 잘났어요. 물론 가끔 언중 칼슘일 때가 많지만. 언중 칼슘? 언중 칼슘이 아닌가요? 언중 칼슘이 아니라 뭐죠? 아니 재밌네요. 언중 철분인가? 칼슘. 칼슘. 아니 언중 칼슘 맞아요.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네. 3월달 사실 지난번 생일 축하 때 네. 3월 생일 맞으신 분들이 네. 그 생일도 많고 새 학기일 때 이제 새 친구들이 많아서 약간 뻘쭘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네. 좀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매년 새 학기 때마다 매년 새 학기 때. 그렇죠. 새 학년이 딱 되면 반 친구들이 다 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생일 맞아. 파티를 해도 그 지금 친구들을 초대하자니 잘 모르고 네. 옛날 친구를 초대하자니 얘네들도 다 각자 다른 반에 이제 소속돼 있으니까 살짝 좀 애매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애들을 다 불러서 거대한 파티가 되거나 거대한 파티. 아니면 그냥 뭐 그래서 아무튼 살짝 입장이 좀 곤란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엔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매 학년 1학기 부반장을 했었거든요. 오. 매 학년 1학기 부반장.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거의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반장은 왜 안 하세요? 반장은 선생님이 반장급까지는 안 되고 부반장은 인기 투표로 뽑았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아마도 초반에 이제 생일 때문에 인기가 많으셨구나. 그러니까 생일 때문에 애들을 이제 부르고 약간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애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뽑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본질을 알고 2학기 때는 안 뽑아요. 그래서 1학기 전문 부반장. 1학기 전문 부반장. 야, 괜찮네요. 단순한 생일 파티의 어떤 그 효과로 인해서 야. 약간 그런 덕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1학기 전문 부반장 신용우 씨. 재밌네요. 참시네요, 되게. 우리 저기 전속 때도 비슷했잖아요, 분위기가. 초반에 제가 막 달렸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열심히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막 전속인데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다 그다음 중간 이후로 싹 뒤로 빠지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딱 올라오고. 항상 약간 모든 약간 좀
초반에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추진력이 항상 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든 이렇게 참 적응 기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새로운 봄을 맞았는데 봄에 대한 적응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지난번 방송 때 새 학기, 새 학교, 뭐 새 기숙사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엔 얼마나 또 변화가 있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봄엔 많은 게 시작이 되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정리가 되긴 뭐가 되니 시작이 되지. 말이 정리가 안 되네요. 네. 말이 정리가 안 될 땐 그럴 때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야 되죠. 네. 이 방송은 고품격 성우 매거진 보이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과 함께합니다. 홍셰베 고급진 식탁. 네, 네, 안녕하세요. 홍셰베 고급진 어. 고급진 식탁. 이거 새로운 코너가 왔네요. 생소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홍셰프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홍셰프님의 코너가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아, 요즘 홍셰프나 신마담이나 네. 너무 저희들을 냅두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코너 하나씩 쫙 꿰차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따가 마당신 코너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스포는 아니지만 기대하셔도 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홍셰프의 고급진 식탁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고급진 뭔가 식탁. 요리 뭐 그런 걸 해주시는 건가 봐요. 네, 셰프니까 청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설거지도 잘 하지만 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전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홍셰프의 고급진 식탁 첫 번째 네. 순서인데 순서지. 저희가 알기로는 홍셰프 여태까지 제대로 해준 요리라고는 오모가리 김치찌개. 그것들 뭐 약간 죄송합니다. 얼핏 죄송하다는 생각이 그다음에 먼저 스치네요. 저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 파전이 있었죠. 화전도 있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라면 끓여준다고 했는데 라면도 좀 네. 그랬고요. 그러면 도대체 제대로 된 코너를 만드셔서 오늘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요리일까요? 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실 요리로 특별히 네. 골랐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그리고 양식이 되겠어요. 양식. 양식입니다. 네. 양식이란 말도 굉장히 좀 올드한 표현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무튼 클래식은 영원하죠. 경양식이 오래된 말인가요? 그럼요. 아우, 아재 개그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개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걸까요? 양식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릴 요리는 오므라이스. 네, 아니. 여러분 비명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얼굴이 완전 오므라이스 모양으로 됐었죠. 완전 오므라들어 버렸어요. 얼굴이. 네, 저는 얼굴 표정으로 일단 요리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뭐죠? 그 김치찌개 네, 오모가리 김치찌개. 오모가리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요? 네이밍에?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따라하신 건가요? 의도하지 않지만 오자로 시작한 요리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므가리 오므라이스. 나 보지 마. 제가 쳐다봤나요? 신영훈 씨 진행을 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오늘 새 코너인데 이렇게 흔들리시면 그 작은 눈으로 반짝거리면서 날 쳐다보고 있잖아. 오므라이스. 그 와중에 눈빛이 날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부담 가지시라고 쳐다본 거고요. 네,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벌써 더 해야 돼요, 뭐 이거 진행을? 이렇게 격렬한 반응 보여주시니까 당황스럽지만 네, 일단 오늘의 재료부터 소개해드리면서 오므라이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요?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네네. 집에 있는 갖은 채소들과 재료들이 남은 것들이 있으면 싹 다 모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재료 한번 리스트를 불러볼까요? 네, 뭐 일단 네. 볶음밥에 필요한 보통 재료들이 있죠. 예, 집에 썩어 나자빠지는 양파라든가 예. 감자 예. 그리고 햄이라든가 뭐 소세지, 베이컨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버섯이나 네.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우엉도 좋고 우엉. 왜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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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그도 칠 수 있는 거죠. 우엉으로. 우엉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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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엉. 제가 나보다 잘하네. 네. 아유, 정말 실망이에요. 아 근데 진짜 뭐 대중 없이 뭐 아무거나 다 좀 다 좋습니다. 명절 지나고 남은 튀김 같은 것도 그냥 썰어서 볶아주세요. 명절에 튀김을 해요? 그런 표정은 왜 짓는 표정? 명절에 튀김한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 전 아니에요? 튀김다고 전두해요. 저희 집은 아니어서 저희 집만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요. 그렇군요. 예. 기름 모자란 집안인가 봐요. 튀김도 안 하시는 거 보니. 실망이네요. 휴정훈 씨 웃지 말고 진행을 하시지요. 네. 예, 그래서요. 재료는 다 모았다 칩시다. 그래 네. 이것저것 다 물어오는데. 네, 그런 재료들을 모아다가 네. 아주 잘게 송송송송 썰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볶음밥을 같이 볶을 건데 볶을 때 재료들의 크기를 같이 맞춰줘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가진 재료들을 최대한 밥알 크기로 잘게 밥알이요? 밥알 크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모든 재료를 밥알 크기로 한다고요? 가능하면 밥알 크기고요. 믹서기에 넣고 갈지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죽같이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밥알 사이즈로 잘게 썰어. 지금 썰고 계시는 건가요? 최대한 셰프님? 잘게 썰어주세요. 자, 저 썰어볼게요. 자, 시작. 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열심히 썰고 있습니다. 네. 자, 속도를 좀 더 붙여볼까요? 네, 아우 재료가 좀 많아서 힘드네요. 그래서 요리 프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미리 재료를 준비해 옵니다.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서 꺼내 볼게요. 준비해온 재료 여기 있습니다. 이미 다 밥알 크기로 썰어져 있네요. 네, 모든 셰프들은 요리를 진행할 때 재료를 준비해 놓죠. 모르셨나요? 아니 알면서도 항상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속도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패단이 있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료를 준비됐고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꺼내세요. 자, 후라이팬이요? 후라이팬. 네. 자, 불 꼭 켜주세요. 예전에 네. 불을 미리 켜지 않아서 실패했던 요리가 있었던 기억이 잠깐 나네요. 자, 그래서 불 꼭 먼저 켜주시고요. 뭐였을까요? 네. 그리고 네. 자, 먼저 불 켰습니다. 예. 네,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무슨 기름인가요? 네? 이번에 무슨 이번에는 그냥 집에 있는 아무 기름. 그 기름 없는 집에 사시면서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카놀라유 또 쓸까봐. 카놀라유도 좋습니다. 카놀라우유. 예, 카놀라유도 좋고요. 예, 그리고 기름을 건강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그냥 일반 식용유보다는 카놀라유 요런 계통을 쓰시는 게 기름의 온도가 올랐을 때 몸에 유해한 성분이 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놀라유 같은 거 쓰시면 좋아요. 나오긴 나오는 거네요, 그럼? 네, 기름이 뜨거워지면 아무래도 연기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기름을 안 쓰면 안 되나요, 그럼? 기름을 안 쓰면 타요. 예. 잘 타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기름은 먹어줘야 돼요. 왜요? 네. 몸이 유들유들해지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름 유자 써서 유들유들. 그래서 기름을 먹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기름을 기름 두르고요, 불 둘러주시고요. 켜놨고요. 예. 자, 그리고 팬 위에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기름 두른 다음에요? 네. 정말 손을 떼서. 떼서 좀 깜짝이야. 담그시면 안 돼요. 튀김돼요. 네. 살짝 예, 얹으셔서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예, 거의 다 따뜻해졌어요. 네, 열이 올라온다 싶을 때 재료들을 확 부어주세요. 확. 네. 오우 막 자글자글하죠? 하고 난리 나네요. 네. 예.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확 부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하라고 그렇고 왜 사실은 안 되는 게 어디 순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익는 재료부터 먼저 부어주셔야 돼요. 확 부으라고 하면 딱딱한 재료, 당근, 뭐 감자 이런 것들 먼저 부어주셔야 되는데 네. 저는 시간 관계상 확 부었어요. 네.
확보했으니까 집에서 할 땐 그러시면 안 돼요. 맛이 없습니다. 먼저 뭘 넣으라고요? 딱딱한 재료부터요. 딱딱한 재료. 네, 당근, 감자 이런 것들 먼저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물렁물렁한 것들은 나중에 넣어주시면 재료들의 이 단단함들이 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식감이 좋아지겠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될란지 모르겠어요. 타네요. 얼른 볶아주네. 아이고 떠들다가 탈 뻔했네. 자,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볶아주시고요. 볶을 때는 꼭 입으로 소리를 내주세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 좋습니다. 네. 적당히 익었을 때 후라이팬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 있으면 옆에 빼주시면 되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런 감사할 때가 있나? 그럴까요? 네. 그럼 그럴까요? 어떻게? 그리고 옆에 치워놓고요. 자, 네. 새우 라이팬 네. 넣습니다. 이것도 불 켤까요 미리? 네, 불 켜주시고요. 기름 넣고요. 기름 도르르르 굴려주시고요. 기름을 네. 프라이팬이 열이 오른 다음에 두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어놓고 올려야 됩니다. 부어놓고 뭘 올려요? 부어놓고 불을 지피라고요? 뭐 동시에 부으면서 불을 같이 켜셔도 돼요. 네, 양손을 쓰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딴 거 붙지 말아요. 기름 네. 없는 집에 살면서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할 말이 없네. 네. 네. 왜 우리 집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네. 네. 밥? 아까 전에 밥을 같이 안 볶았군요. 깜빡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프라이팬 다시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신용 씨 웃지 마세요. 예. 아까 야채 할 때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자, 아까 야채 볶았던 팬 어디 있나? 있네요. 자, 불 다시 얹을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찬밥을 넣겠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항상 비율이 실패해서 비율요? 네. 비율은 언제나 식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야채와 가진 그 야채를 재료들과 싫어하시면 많이 넣으시고 싫어하시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것도 괜찮지만 밥을 좋아하시면 밥을 많이 넣으시고 야채를 좋아하시면 야채를 많이 넣으세요. 진짜 현명하시네요. 당연하죠. 자기가 밥순이다 생각되시면 밥을 많이 넣으시고 자기는 베지테리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채소 많이 넣으시고 그런 거죠. 저 고기파요. 고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러고 보니까 고기를 안 넣었어요.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고기를 좀 넣어주어도 맛있습니다. 소고기 오므라이스. 소고기를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되는데요? 소고기를 밥알 사이즈로 잘라서 해야죠. 어떤 형태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소고기를 어떻게 밥알 사이즈로 잘라요? 못 자르세요? 집에서 못 자르죠 그렇게. 그러면은 뭐라고 살 때부터 아예 딱 그 정육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갈아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 소고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식욕에 따라 달라요. 씹히는 맛을 좋아하시면 근데 그 밥알 크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네요 사람을. 그러세요? 그 사이즈로 만든다는 그런 거에 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요리 못해요. 아이고 프라이팬 타네. 예. 아이고 자, 찬밥 넣으시고요. 네. 찬밥을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야채와 함께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찬밥이 응어리가 져 있으니까 볶을 때 꾹꾹꾹 눌러주셔야지 알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밥으로 하시면 힘들어요. 뜨거운 밥들은 애들이 예의가 없어. 찬밥들은 예의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밥들은 조화롭게 다른 재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 잠깐 놓쳤지만 이번에 다시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덕분에 야채는 좀 까매졌네요. 네. 그런가요? 야채가 까만 걸 보시더니 시력이 좋으시군요. 라식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냄새는 안 나겠죠? 옆으로 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볶아진 밥 옆으로 빼주시고요. 네, 새로운 후라이팬. 아까 후라이팬 어디 있나? 네, 여기 있네요. 네, 아까 기름 달군 거. 네, 여기다가 이번에는 계란. 계란. 네, 달걀우. 네, 달걀. 갸루 달걀을. 네. 달걀을 풀어보겠습니다. 달걀을 보통 가끔 몇 개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제가 맞춰볼까요? 네. 오므라이스 사이즈에 따라. 후라이팬 사이즈에 따라죠. 정말 실망이네요, 신용훈 씨. 아는 게 없네요. 아는 게 없어.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계란을 좋아하면 많이 해라.
아니죠. 그냥 오므라이스는 안 됩니다. 프라이팬 사이즈예요? 오므라이스는 계란이 너무 두꺼워지면 네. 계란 덮밥 내지는 무슨 계란 프라이밥 이런 게 되거든요. 그 계란을 너무 두껍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후라이팬이 좀 크시면 네. 계란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안 그러면 프라이팬이 작으시면 계란을 일단 풀어주세요. 그릇에다가. 네네. 네, 자 계란 4개에서 저는 3개만 해볼게요. 네, 네. 네. 왜 3개만 했을까요? 프라이팬이 계란 3개 맞는 사이즈여서. 영악하신데요? 영악하세요? 맞췄다. 야 이제는 뭐 셰프 하셔도 되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예. 관심 자, 없습니다. 예. 관심 없어요? 네, 기름이 없어서 집에. 네, 기름 없는 집에 사시면서 관심도 없으시고 있는 게 뭐예요? 아유 후라이팬이 타네요. 아유, 자, 예. 계란을 막 풀어주세요. 덩어리 없게. 네. 달달달 풀으셔가지고 네. 자 프라이팬을 붓겠습니다. 오.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으로 이것은 계란이 풀어지는 진짜요? 익는 소리예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 거의 효과음 같지 않습니까? 네. 오 좋은데요? 자 계란이 자글자글 익고 있습니다. 네. 자 계란이 익었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만 저한테 물어요. 시용 씨 뭔가 알 것 같아. 밥을 그 위에 부어요. 정답입니다. 아싸! 가끔 오므라이스를 할 때 네. 계란과 밥을 어떻게 같이 화합을 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계란이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됩니다. 예. 좀 네. 끌까요 그럼? 네. 불을 좀 약하게 불 줄여주세요. 약하게, 예. 네. 그리고 위가 약간 노릇노릇하면서 촉촉한 상황이 벌어져 있을 때 반대쪽은 왠지 익은 느낌일 때. 그죠. 아. 그럴 때 밥을 얹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요, 이렇게. 네. 밥을 근데 가운데나 넓적하게 얹으시면 안 돼요. 네, 반 정도 동글하게 얹어주세요. 반 정도 동그랗게요? 네, 보통 오므라이스 모양이 어떻죠? 반달 모양이죠. 맞습니다. 반달 모양입니다. 만들기 나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걸 다 얹으시면 계란덮밥. 예. 네, 계란 후라이 밥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반 정도만 자 얹어주세요. 네, 자 네. 모양 잡아주세요. 네. 통통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꺼낼 것인가? 어떻게 이 계란과 밥을 말면서 같이 꺼낼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자 접시할 준비해. 접시면서 접시. 예, 여기 접시요. 자 접시와 계란 후라이 프라이팬을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접시를 후라이팬 위에 올려요. 뒤집어서. 뭐라고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망할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자 프라이팬 드셨죠? 네. 자 접시 듭니다. 후라이팬은 슬슬 프라이팬과 접시를 90도로 맞대어 주세요. 90도. 네. 예. 90도. 접시를 90도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담아요. 그럼 V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V 모양 90도에서 서서히 계란을 각을 세우시면서 접시를 눕혀주세요. 프라이팬에 각을 세우면서 계란과 밥을 미끄러뜨려 접시 네. 위에 담는 건가요? 그렇죠. 살살살살. 예. 살살살살. 계란을 살살살살 만져주시면서 흔들어주세요.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란이 밑에 살짝 깔려야 됩니다. 그냥 푹 엎어지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어려워요.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셰프 아니겠어요? 예, 자, 잘하시네요. 살살살살 얹으면서 떨어질 것 같은 순간에 팍! 뭘 팍이라니 뭘 팍이에요? 살살살살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말리거든요. 예. 그럴 때 과감하게 푹! 아니 해주시면 뭘 푹이냐고요? 뭐예요 그게? 프라이팬을 뒤집어요? 뒤집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덜덜덜덜 굴림과 동시에 탁 하면 이게 반달 모양으로 싹 말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달달거리면 살살거렸을까? 왜 90도를 유지했을까라는 걸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오므라이스. 신용훈 씨는 뭐가 어려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저는 오므라이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신용훈 씨 어떻게 하세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모든 걸 끝내죠.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에서 저기 뭐라고 하죠? 뒤집게요? 뒤집개나 그런 걸로 이용해서 반대쪽에서 한쪽으로 이미 반을 접죠. 프라이팬 네. 위에서.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떠서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일단 이동 중에 네.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계란 옷이 두껍거나 이러면 찢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밤양을 또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그런가요? 계란을 꼭 찢어 먹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프라이팬에서 잠깐만 바로 근데 팍! 지금 저기 셰프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하자면 네. 계란 오므라이스를 하면 보통 계란을 한 모양 겉에 부분이 막 바깥 부분이 네. 안으로 말린 모양으로 돼야 예쁘잖아요.
안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셰프님이 하신 대로 하면 바깥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 그냥. 아니에요. 살살살 하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얹을 때 너무 가장자리로 확 몰지 마시고 아. 가운데에서 약간 치우친 어느 그 쪽으로? 정도. 어느 쪽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쪽, 오른손잡이 왼쪽. 이거는 제가 막 지어냈어요. 미안합니다. 아,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므라이스를 밀어낼 때,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는 쪽에 가깝게 혹은 뒤에 떨어지는 쪽에 가깝게 밥을 밥이 주나요? 안쪽에 있어야죠. 아 뒤에 떨어지는 쪽에 가까워. 밥이 먼저 미끄러져야죠. 아 먼저 접시쪽으로. 미끄러지는 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긴 한데 먼저 슬슬 밑으로 살살살살 내리는 쪽에 가까운 쪽에 밥을 그렇지, 올리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쁘게 하려면 이제 계란 그 접시에 얹어진 다음에 살짝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네. 요리를 하면서 제가 소금을 안 넣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니 간을 지금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간은 각자 알아서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일단 오므라이스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그라스 소스. 네, 뭐 데미그라스든 뭘 라스든 뭐든 어쨌든 여러 가지 입맛에 뭐 돈가스 소스를 좋아하시면 돈가스 소스, 케첩을 좋아하시면 케첩 뿌리시고 보통 데코레이션으로 뭐 마요네즈를 살짝 위에 얹기도 합니다. 마요네즈요? 많이 말고요. 데코로 이렇게 후루루루룩 날리는 마요네즈 있죠? 가늘게 후루루루룩 날리게. 아, 네.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섞으셔도 되기 때문에 꼭 소금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입맛에 따라. 그리고 뭐 데코로 이렇게 뭐 방울 토마토 같은 것들 살짝 얹어주시면 아주 그럴싸한 네 오므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므라이스는 어떻게 드시라고요? 맛있게?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먹어야죠. 그래서 오므라이스죠. 그럼 오믈렛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믈렛은 오믈렛이고요. 오므라이스는 다르죠. 모양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따 대가 억지야. 죄송합니다. 잠깐 억지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범경 어디 갔나요? 네, 홍범기 씨는 아까 잠깐 나가라 그랬어요. 왜요? 네, 힘들어 보여서. 홍범기 씨, 제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그만할까요? 네. 일단 맛을 좀 볼까요? 그럼? 맛은 뭘까요? 네, 신용우 씨 맛을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디부터 먹어야 될지. 네, 오므라이스 보통 어디서부터 드세요? 가운데 드세요? 끝부터 드세요? 오므라이스요? 예. 저는 샐러드부터 먹습니다. 샐러드 만들지도 않아놓고 오늘은 없으니까. 정말. 맛이 싱겁네요. 기름 맛밖에 안 나요. 신용 씨 집에 기름 없다 그래서 오늘 기름 충분히 여기서라도 많이 먹어야겠네요.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홍셰프의 고급진 식탁. 오늘은 오므라이스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서 맛있게 해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이 홍셰프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기 씨 들어오세요. 어디 가셨나 이 양반. 범기 씨.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홍범기와 신용우 함께 우리 얘기를 들려줄게. 귀호강할 준비는 됐나요? 들어봐 오버더 라디오. 오버더 라디오. 사소한 이야기도 좋다. 엄청난 이야기는 더 좋다. 당신의 이야기가 있어서 보더라는 참 좋다. 라디오 마을 사삼 열어볼까요? 네, 형 어디 갔다 왔어요? 나 홍시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어. 힘들어 보여. 뭐 힘들어 보여.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뭐야 이 썩은 음식. 오므라이스라고 막 오늘의 무슨 오므라이스야. 오물라이스구만. 고급지게 만들었다며. 고급 좋아하네. 간판 바꾸라 그래. 무슨 아유, 고급이야 고급은. 진짜. 아유 진식탁 진식탁. 아유. 기름만 홍시의 동동동 기름진 식탁. 바꿔야 되겠다. 기름만 동동 뜨는
오므라이스. 아 근데 제대로 하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홈셰프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네. 저희 라디오 마을 사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번기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냐하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 동생이 없어졌어요라고 제목을 주셨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1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오더라를 계속 까먹는 바람에 본방을 제때 챙겨 듣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그 1인이시군요. 본방 사수 못하신 1인. 오늘 학원 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어린 자매가 싸우는 것을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어 사연으로 옮겨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2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별일도 아닌 거에 투닥투닥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 시절 아빠는 저랑 동생이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또 둘 다 여자라 그런지 물건을 사오시거나 사주실 때 늘 둘이 같은 제품을 사주셨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아빠가 장난감을 사오셨습니다. 기억에는 분홍색 프리큐어 가방이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은 장난감을 2개 사오셨고 동생과 저는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동생과 제가 교회를 다녀고 난 뒤였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방에서 누구 것인지 모르는 그 가방을 들고 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전 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물론 그 가방이 제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죠. 너무 흥분한 저는 동생이 가지고 놀던 가방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아주 격렬하게 싸웠죠. 왜 내 거 가지고 놀아? 뭐래, 이거 내 거거든. 그렇게 싸우다가 화가 난 동생은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뒤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3시간이 지나도록 동생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6시,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이것저것 몹쓸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졌습니다. 마침 또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 터라 일단 저 혼자 허겁지겁 나가서 30여 분 동안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동생을 찾는다고 옆 동네까지 다 찾아다니고 괜히 그날따라 여름인데도 해가 빨리 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나 걱정되던지 결국 전 울면서 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동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니 엄마도 놀라셔서 집으로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곧 해도 지는데 너라도 일단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셔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동생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집을 나오고 나서 놀이터로 향한 뒤 친구와 만나 1-2시간 정도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집 밖으로 나오는 저를 보고 차 뒤에 숨어 있다가 몰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날 보고서도 아는 척하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동생은 그냥 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그때 어이없음과 안심 이 2가지 감정이 밀려와서 막 울면서 동생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동생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막 울면서 때렸어. 애증이죠 이것은. 결국은 때렸어. 그리고 그 장난감은 동생 것이었어요. 제 건 침대 밑에 있더라고요. 에이. 동생아 미안하다. 그 후 집에 오신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혼도 났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그만 싸우라고요. 그때 일 때문에 지금도 가끔 가족들이 놀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늘 동생이랑 투닥거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성우님들은 형제분들과 사소한 거로 투닥거린 적은 없으신지요? 재밌진 않지만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랑 사연 있으면 바로 보낼게요. 그리고 이제부턴 꼭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오호! 사랑합니다 성우님들 안녕. 네, 재밌네요.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누나랑 2년 나이가 차이 나는데 네. 어렸을 때 만두를 너무 좋아했어요 둘 다. 그래서 각자의 만두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나눠지는 게. 그래요? 예. 누나가 지 거 다 먹고 네. 나의 만두를 탐하길래 아. 제가 만두를 팔았죠. 팔았습니다. 얼마요? 한 알에 그때 되게 비싼 돈 주고 팔았는데 100원? 100원? 몇 살 때?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음. 예, 뭐 워낙 투닥거리고 반말다고 이런 사이라서. 옛날에 저는 그런 거 파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나. 이건 좀 다른 건데 저희 형들이 저랑 5살 차이, 3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첫째 형이랑 둘째 형. 근데 형들이 제 귀를 만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왜? 아기 때. 아, 귀여우니까. 귀가 간지 부들부들하잖아. 살이. 부들부들 너무 부들부들하니까 이제 나는 그건 몰랐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도 만지려고 그랬어요. 돈 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돈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그냥 만지게 할 수는 없어서 분해서 자꾸만 귀찮게 만지니까 그 귀를 이렇게 만지면 소리가 나잖아요. 내 귀에는 굉장히 소리가 크다고 그게. 그치 맞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귀가 길어졌나? 저 귀가 되게 크거든요. 아니 별로 안 커요. 그래요? 별로 안 커요? 귓볼이 조금 긴가요? 아니요, 귀 그래도 큰 편이에요. 네. 얼굴이 커서 별로 안 커 보이지. 왜 자폭이야?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희 형들이랑 투닥거리고, 뭐 투닥거리기도 하기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형들이. 네. 아무튼 만두를 근데- 판 동생이라. 아니 동생이 없어졌으면 진짜 놀랬겠다. 깜짝 놀래죠 정말. 그리고 아기 때는 음, 한두 시간만 사라져도 그리고 동네 옆 동네로 맞아요. 가도 막 못 찾아오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위험하잖아요. 동생이 일단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차에 잠깐 숨었다가 나온 건데 그동안 영악한 아이. 언니의 맘고생은 이제 언니의 맘고생까지 헤아릴 만한 나이가 아니었나 보지. 그럼 일단 골탕 먹이는 게 먼저지. 아무튼 그렇게 토닥토닥 거릴 수 있는 자매가 있다라는 게 좋은 거죠, 뭐. 그쵸? 그래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니하리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볼게요. 다음 사연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익명님 또 보내주셨네요. 네네네네. 자, 안녕하세요. 오드라의 36회 결혼 문제로 익명으로 글을 올렸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신용우님께서 진지하게 답을 해주시고 또 다른 고민도 있으실 거란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보답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보답 사연. 아하, 고마워요. 잘했어요. 출퇴근 5시간과 야근으로 인해 하루 4시간만 자고 생활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져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전 직장은 일본 대기업 무역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퇴사도 했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이 기업에 입사한 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4살 때의 일입니다. 첫 사회생활이고 그 흔하다는 유학 경험과 워킹 홀리데이 없이 입사하였기에 저를 뽑아준 이 회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놓고 2년 후에는 퇴직서를 던졌지만요. 입사 1년차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욕심이 생겨난 저는 이번에 일본 본사에서도 인정을 받기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한국으로 출장 온 일본인과 다 같이 회식을 가게 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출장자는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있고 낙하산인지라 회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안 굴러가는 머리를 열심히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미리 식당으로 가 있고 출장자는 간부들과 같이 오기로 했는데 저는 배가 아프다며 거짓말을 하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간부들과 같이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 봐라. 지금 생각하면 저 정말 야같네요. 네, 야같네요. 그렇게 사담을 떨며 회식 장소로 향했고 저는 열심히 출장자와 저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출장자가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하는 척하며 친근감 있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작업이 끝났고 1차 회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다가온 2차 회식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일본 기업은 본인 선택으로 회식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때가 월요일 밤 10시 늦은 시간이라 참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찰나 출장자가 익명상이랑 익명상 일본 발음으로 해주세요. 익명상 모르겠어요. 익명상이랑 같이 더 수다 떨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2차 회식에 참가하기 희망했고 그렇게 팀장님과 대리님, 출장자 그리고 저 이렇게 4명만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약간 2차 회식 장소로 저는 기껏해야 또 술집 아니면 노래방이겠지 했는데 술집이긴 술집인데 언니들이 나오는 이런 시스터들 이런 술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자인 내가 왜 여기 온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메뉴판을 펼쳤는데 한 병에 막 100만 원 넘는 막 고가의 술이 보이고 막 눈이 튀어나와 버리고 물론 제가 낼 건 아니었지만요. 무엇보다 팀장님과 대리님은 무슨 생각으로 여자인 날 여기에 끌고 온 거지라는 생각은 잠시뿐. 마셔본 일 없는 고가의 술을 마음껏 마시며 즐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못하는 서브 언니 덕분에 어느새 통역 담당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일이야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술 게임도 진행을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자 갑자기 이거 우리 저기 어린 청취자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며 술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풀어지자 갑자기 서브해 주시는 언니께서 약간 19금의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수위는 정말 청소년 청취 불가 내용인지라 여기 쓰지 못하겠고 팀장님은 어느새 집에 갔는지 사라졌고 대리님은 통역할 생각이 없고
출장자는 저한테 자꾸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고 하면서 이게- 결국 얼떨결에 통역을 했고 이거 여자 입으로 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야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 얘기를 한동안 계속하자 저도 모르게 개인 의견까지 덧붙이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하. 그날 회식은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뭔가 와우. 그리고 일본 출장자가 귀국하는 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겠죠. 네. 익명상 일본에 가면 나중에 선물 보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재미없게. 자 그럼 변경해봐요. 익명상 일본에 가면 나중에 선물로 보내주겠습니다. 약간 연변에 계시던 일본 사람 같아요. 대체 뭘 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2주일 뒤에 정말로 회사에 제 앞으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2차에 없었던 사람들이 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열어보라고 하지만 전 절대 열어볼 수 없었어요. 뒤에서 그 자리에 있던 대리님 혼자 얼굴이 빨개져서 웃고 있었고요. 결국 남들이 안 보는 화장실에서 몰래 열어본 저는 지난날 자신의 행동에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지? 네 그래요. 여기에 직접 명칭을 쓸 수 없는 물건이 왔습니다. 아하. 이걸 집에 가져갈까 진심으로 고민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아 위험 부담이 커서 결국 필요한 친구 집에 택배를 보냈대. 꼭 필요한 물건이긴 했네요. 네. 생필품을 보내주셨나 봐요. 여러분 입조심 그리고 욕심도 적당히. 여담으로 전 퇴사할 때까지 대리님의 눈치를 보면서 샀습니다. 예. 선물 내용은 여지껏 오더라 역사상 네. 가장 수위가 좀 높은 네, 사연이지 수위도 높고 않았을까. 결론이 미스테리한 사연으로. 우리 스태프분들이 약간 무리해서 고르시긴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를. 오더라는 여러 가지 사연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한 사연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물론 그냥... 이상한 행동을 했죠 이 사람이. 왜 내키지 않는 짓을 해? 내키지 않는 짓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고충을 털어놓으신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일부러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 그렇죠. 화장실에 갔다거나. 인음영상과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의 기본 성향상 충분히 그냥 속뜻이 말로. 없는 말로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익명상. 그렇게 날 보지 마. 그래 알았어. 날 보면서 이상한 역할극을 하지 말란 말이야. 신상 언제 나옵니까 신상? 정말. 빨리 또 공개 방송 해야겠네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홍포키 얼굴을. 왜? 너무 아까워. 내 얼굴이 아깝지. 아무튼 그래요. 네, 우리 저기 익명님께서 초반에 이런 게 사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만일에 이 누구죠? 아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죠? 익명상 말고 그 일본에서 오신 출장자. 이 출장자상이 이 눈치가 빠르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적극적이구나라는 거를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행동하면 오히려 본인의 매력 혹은 본인의 어떤 존재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억지로 해서 그거를 어필하려고 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성우들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 캐릭터 되게 잘할 수 있다고 막 더 막 뻐긴다거나 더 티를 내거나 뭐 PD나 뭐 다른 성우들 앞에서 막 그러면 참 이상하죠. 그런 사람은 그런 역할을 못 맡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꾸준히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뭔가 정말 이렇게 딱 한번 보여줘야 할 때 그때 그동안 준비해온 거 나 사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딱 보여주면 그게 정말로 큰 임팩트가 있지. 이렇게 잔머리 쓰면 본인도 느꼈겠지만 굉장히 잔머리 썼잖아요 초반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뭔가 이게 자연스러운 이게 사람과 사람이 호감이 가야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나중에 본사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누군가 나에게 그냥 그저 열심히만 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사실 그렇게 크게 호감이 가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출장상은 문제는 익명상을 퇴사하셨고요. 좋아해서 이렇게 호감 있고 즐겁게
이렇게 뭔가 인간적으로 좋아한 것 같아요. 글쎄요. 선물도 보내줬잖아요. 글쎄요. 빈말이 아니고. 글쎄요. 선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일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그 답례 선물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큰 호감이 없어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다거나 내지는 그런 걸 알았다거나 그럴 때 그걸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진심일지는 그걸로 판단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퇴산하셨고. 아무튼 앞으로라도 우리 익명님 적극적인 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있도록 더 머리를 굴리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저희들도 후배나 이렇게 뭐 저희들끼리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어디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뭐든지 너무 튀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게 되면 그게 또 요즘 이렇게 이런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고민 상담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아니 이분이 다른 고민도 있으실 거란 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겠다면서 사연에다가 보낸 거죠. 보답 사연인데 네. 너무 또 고민 해결하시네요. 또. 네, 뭐 고민 반 사연 반인 걸로 알고. 옹우 씨는 성우일 네. 조금 접어요? 편해지면 상담사 한번 지금도 해보세요. 예? 지금도 편해요. 상담사는 망해요. 왜요? 저는 그런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퇴사하셨다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대리님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분은 그 선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익명님이 일본어를 잘하신다는 거. so 됐네. 네. 다음부터 뭐 일본어 한마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번 주에 배워볼 일본어 한 문장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보고 이게 유익하다 싶으면 그리고 일본어만 잘하실 분 같지 않아. 그렇게요. 네, 이런 분은 뭔가 스펙이 좀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그 감사합니다. 서브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몰라. 굉장히 알고 궁금해요. 싶잖아. 비밀 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싶어요. 안돼. 난 선물이 뭔지 궁금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지. 자, 다음 사연 깐댕이님 사연이네요. 네. 홍범님께서 읽어주세요. 저는 올해 23살 취업준비생 여자 사람 깐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2 때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게 돼서 쪽팔렸던 사연 적어볼까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면서 창피하고 그러네요. 때는 여고 수학여행 마지막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날이었죠.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서 갔습니다. 당시 버스는 학교에서 내려주지 않고 각자 학생들의 집이랑 가까운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과 가까운 고양 종합운동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다 왔구나 하고 일어나서 가려는데 맨 앞좌석 쪽이 어수선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봤더니 친구 한 명이 앉아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창백하게 질린 상태였어요. 왜 그러는지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간에 휴게소를 들을 때 화장실에 다녀왔어야 했는데 그 친구는 자고 있었답니다. 출발한 뒤 조금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소변이 말이었던 거죠. 어떡해. 그때부터 소변을 1시간 반을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하얘질만 하다. 기절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유야 괜찮아? 하고 물었는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일어나서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절 붙잡고 이리저리 걷다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아마 혼자 움직이면 사고를 칠 것 같았던 걸까요? 그렇게 한참 왔다 갔다 하던 찰나의 순간 저쪽에 화장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친구에게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겠죠? 무작정 화장실로 향한 친구에게 붙잡혀 저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끌려 들어온 저는 그렇게 일을 해결하는 친구 옆을 지키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뭐 이제 괜찮나? 시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그때 문 밖을 보니까 한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자분은 저를 한 번 보고 표지판 보고 또 저보고 표지판 보고 그렇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남자 화장실인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헉 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가니까 저희를 기다리던 친구 3명이 박장대소로 바닥을 구르며 주저앉으면서
갖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쪽팔리던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생각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웃어 넘겨요. 잘못했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터미널 화장실이었는데 손을 씻으려고 남녀 표지판도 안 보고 무작정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고 있었는데 안에서 10살에서 12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속으로 여자아이가 남자처럼 생겼네. 근데 왜 날 자꾸 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을 다 씻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남자용 변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밖으로 나가서 상습범인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화장실 표시판을 보니 남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절 쳐다보던 그 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였던 겁니다. 다행히 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에서 나오니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던 남자아이가 저 멀리 엄마 옆에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속으로 누나가 미안하다. 혹시라도 변태로 보진 말아라고 빌었어요. 그 후부터 화장실 갈 때 꼭 표시판 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고 들어가세요. 꼭! 앞으로도 두 분 라디오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희님, 용우님 모든 한국 성우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주셨어요. 네. 아유.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저도 여자 화장실 너무 급해서 뛰어간 적 있어요. 여자 화장실은 그래도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네. 근데 남자 화장실은 약간 가축적인 분위기잖아요, 바깥에가. 저 소변기가 따로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저 예전에 머리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마르고 리즈 시절에 머리도 길고 그 시절에 남자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볼일을 끝나고 손을 씻고 있었는데 웬 아저씨가 들어와서 아저씨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야? 나 들으란 식의 어음이어서 그치. 신경이 쓰였죠. 그러더니 여기 남자 화장실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저씨가 점잖은 목소리로 이러고 예. 아니 전 황당해서 그렇게 위트 있게 칠 생각도 못 하고 저 남자인데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이구 남자분이시네. 그래서 아저씨가 성급히 손을 씻고 나가시더라고요. 참 급하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한 2번 정도 그랬어요. 저도 머리 길 때 그런 적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아담하지 않습니까? 키도 작고 네. 그래서 그랬는지. 네. 아무튼 제 뒷모습이 좀 탐스러웠나 보죠.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알겠어 내 옛날 시절을. 리즈 시절이 언제였나요? 리즈가 몇 살 때였나요? 그때 저 대학 복학하고 나서였는데. 그때도 머리가 좀 길었어요? 복학하고 잠깐 외국 잠깐 나갔다 와서 계속 길렀으니까 꽤 길었죠. 검은 머리? 네. 그때 염색 살짝 갈색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때가 그리고 그때 저 머리 머리띠 하고 다녔거든요. 머리띠 하거나 아니면 헤드폰으로 이렇게 머리띠처럼 이렇게 좀 말하기 민망하네요. 아니 그걸 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망한 거예요. 그때 근데 여자로 오해인하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어깨 넓이를 보고는 다들 떡하긴 했지만 어깨 넓은 여자.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까지군요. 네. 이 외에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소개를 못해드리고 지난번 이번 사연들이 축하 사연도 그렇고 사연이 많네요. 갑자기 막 몰렸네요. 그러게요. 이응님 그리고 윙가르디움님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뭔 이런 이게 하나야.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몰라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비누님, 아라님, 익명은 어느 익명인지 모르겠다. 이예현님, 이민지님, 이영은님, 미니팔사님, 버터, 맛간, 호롱롱, 엘더, 채화, 또 익명, 로아트, 라우아트라고 읽어요. 로아트, 체리님. C 거꾸로 발음이겠네요. 네,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보던 아이디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너무 반갑고 뉴비들 반가워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사연 우리 여기 3개 읽었는데 경품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번에 저 누군지 보내줄지 정했어요. 누구? 거기에 따를게. 내가 맞춰볼게 누군지. 저는 야하레님. 그래요. 동생 잘 챙기시라고. 네. 네. 동생 주셔도 되겠네요 이번에. 네.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게 하나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새끼줄 보내드릴게요. 꼭꼭 묶고 다니세요. 네. 고민 있어 고민이십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상담비 전액 무료. 달콤 쌉싸름한 고민 상담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띠링띠링. 무슨 대출 상담 같잖아요. 그러게. 자, 첫 번째 고민 우리 홍봉이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앞에 우리 붙이지 말아요. 왜요? 그냥 징그러워요? 우리 홍범기님 하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우리 범기가 읽어주자. 우리 범기. 체리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저는 굳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놀다 피곤하거나 집에 가고 싶어질 때 그냥 나 피곤해서 오늘은 먼저 갈게 라고 하면 될 텐데 나 오늘 집에 누가 와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점점 일상화가 되어가다 보니 어느새 사소한 것뿐 아니라 큰 것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주기 싫어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했고 점수를 조작해 알려드리고는 성적표 종이는 가져다 드리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서 아예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적표 일은 아직도 죄책감 비슷한 감정으로 남아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거짓말은 이제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큰 거짓말까지 감정이 없어질까봐 무서워지네요. 이러다 정말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정도 잘 말하지 않고 다르게 포장해 표현하는 편이라 제가 아는 저와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는 제가 다를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마세요. 더 이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거짓말을 지금 말씀하신 예를 봐도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갈게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섭섭해할까 봐 그냥 네가 섭섭해도 섭섭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자기가 만든 것 같거든요. 나 오늘 집에 누가 와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얼른 가봐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친구가. 근데 피곤해서 간다 그러면 피곤하면 자기가 피곤한 게 나랑 있으면 더 피곤해진다는 뜻인가? 라고 섭섭해할지도 몰라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예를 드신 건데 예를 이런 방식으로 드셔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생각한 거예요. 남을 혹시 내가 고지것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내지는 상대방이 더 섭섭해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남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위한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버릇을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일에 하얀 거짓말들이 많다면, 네. 근데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다면 그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나쁜 버릇이니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렇죠. 영혼의 상처를 입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아까 걱정하신 바대로 큰 거짓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큰 거짓말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에 속하는 건가요? 예를 드신 건 그럴 수 있죠. 예를 드신 건 그럴 수도 있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를 그냥 자기 감정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남의 감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건가? 근데 그게 너무 잦아지면 그것조차 잦아지면 나중에 더 큰 덩어리가 돼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부메랑이 돼서. 대학로에 가시면 지금도 하고 있는 연극입니다. 라이어란 연극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나중에 내가 적골나지 않으려면 저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연극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게 큰 교훈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재미로 웃기는 연극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쁜 거짓말들도 자꾸만 이렇게 버릇처럼 하고 계시다면 네, 그거는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거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만일의 방법이 하얀 거짓말의 위주라면 남에 대한 배려를 줄이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하얀 거짓말은 안 하고 솔직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는 나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거짓말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뒤에 거짓말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예.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까요? 안 해야죠. 이건 사실 버릇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건지는 이해합니다. 이러다가 막 허언증 같이 막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도 하죠. 문제가 크게 있으니까. 병으로 번지면.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보면 거짓말을 한두 번 해서 이게 재미를 보면 이거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거짓말을 못 고치는 사람들은 뭐 극단적으로 뭐 법에 저촉이 돼서 뭐 감방에 갔다 와도 그래도 여전히 사기는 치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짓말은 그게 나중에 배려가 아니라 남의 다시 크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줄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나쁜 의도로 하시는 거짓말이 있다면 그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땡. 거짓말을 했다라고 모니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가 내 거짓말을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자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일기장에 쓴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장치를 하나 걸어놓으면 조금 더 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글쎄요. 그 이런 것도 프라이드 앤 저희한테 프레주디스라고. 이거 사연을 보낸 것도 사실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해요라고 생각을 들고 저희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거짓말할 때 저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라고 오만과 편견 이란 한국말로 하지 영어로 굳이 괜찮다 있어 보이고. 그래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네, 사람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로맨틱한 사건들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남을 배려한답시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왜곡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일이 꼬이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솔직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뭐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했을 때 꼭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뭐 그 정도 상황 판단은 하시면서 하시겠죠. 네, 체리님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하실 수 있는 걸로. 근데 거짓말해서 꼬이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해서 그냥 그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말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으로 자,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오빠 2명이 있습니다. 네? 오빠들끼리는 말을 꾀하는 것 같은데 여동생인 저랑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봄방학이라 오빠들이랑 있을 시간이 전보다 많아졌는데 제가 애교도 없고 소심해서 오빠들이랑 있으면 서로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빠가 있는 다른 친구들은 오빠와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면서 친해 보이는데 저희는 거의 남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빠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우님들의 이상적인 여동생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이거 뭐 되게 흔한 표현이긴 한데 10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둘이 있긴 하지만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이게 늙으면 나이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10살 차이라도. 이게 어렸을 때 10살과 20살이 40과 50이 되면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지금 어떤 느낌으로 친해지고 싶어지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방법이라든가 그 세대 차이는 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관심사가 달라서. 근데 나이를 좀 더 먹다 보면 그게 자연히 바뀌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너무 급하게 이 사연 당당꼬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네. 당당꼬님이 발음이 이렇게 당당꼬님. 네. 굳이 막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은 뭐 부모님을 같이 포함을 해서 뭔가를 가족 전체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서는 오빠들이랑 직접적으로 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날 텐데 관심사가 너무 달라. 그리고 당당꽃님이 지금 학생이고 오빠들은 적어도 사회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대학생이 보통 중딩과 놀지는 않으니까요. 대학생이면은 초딩인데 그렇죠. 10년 차이면. 저는 당당꼬님이 오빠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나 오빠들이랑 놀고 싶어. 애교도 친하고 없대는데? 싶어. 이렇게. 그거는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의 표현, 소심하지만 뭐 오빠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음악이나 영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남자와 여자의 사실 문제이기도 해요. 뭐 그래도 아닌 오누이도 많으니까. 그리고 당당꾼님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오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관리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무관심해 보여도 또 근데 그거 달라진다.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아직 나랑 얘기가 통할 거라고 상상조차 안 해요. 안 통해. 상상조차 기대 안 할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오빠여도 상상은 안 하는데 근데 굉장히 예뻐는 할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남자들이라 좀 무뚝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만일에 여동생이 어떤 모습일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예뻐질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제 생각엔 예쁜 여동생이라 함은 나랑 많이 막 놀고 먹고 그런다기보다 자기 몫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약간 자기에게 맞는 중학생이라면 중학생에 맞게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에 맞게 이렇게 열심히 생활해 나가는 그런 여동생이면 이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뭐 엄마 아빠한테 아주 잘한다거나. 엄마 아빠한테. 근데 그 오빠 동생인데 저 누나가 있긴 한데요. 이게 남녀간에 안 만두판 언니. 누나요? 만두판 누나. 이 남자와 여자 형제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한 듯하지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뻘쭘하게 된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나이 먹고 이제 둘 다 나이가 이제 거의 중년 쪽에 가까워지니까 넘어버리니까 별 얘기를 안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친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으니까. 이게 당장 지금 나이에서는 해결되기가 되게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일 근본적인 저도 형들이랑 친해지는 계기는 큰형이 미술이랑 그런 그림 관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조립식이라든지 프라모델이라든지 로버트, 애니메이션 그런 걸 큰형이 굉장히 좋아했어서 5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느 정도 식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 작은 형 같은 경우는 춤이라든가 뭐 패션 약간 좀 그분이 노셔가지고 약간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그런 쪽에도 저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니까 저는 옆에서 오, 용우 씨는 다 형 덕분에 컸네 그럼. 그렇죠.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 그런 게 밑바탕이 돼 있는 것 그럼요, 같네요. 맞아요. 저 큰형 덕분에 처음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뭐 일본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뉴타입 잡지 일본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있었어요. 저 큰형이 고등학교 때 세상에. 모았거든요. 그걸. 세상에. 우리 집엔 TV 가이드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당당꽃님과 오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취미들 중에 당당꽃님도 관심을 끄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예, 귀찮게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당꽃님도 하나의 동호인으로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살짝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의 의견도 생기고 그러면 오빠들과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럴 겁니다. 너무 그리고 욕심내려고 하지 말고요. 아니 본인도 소심한 주제에 뭘 이렇게 욕심을 내? 자연스럽게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지지 않을까요? 그 가족들은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친해져요. 뭐 경조사라든가 뭔가 사건이 터지면 좋은 일인 나쁜 일든. 그리고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요? 완전 보물이지. 오빠들이 얼마나 당당꽃님을 사랑하고 있을지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조바심 내지 말고 당당꽃님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네.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느낌적인 금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친구들도 인정할 정도로 활발하고 낯가림 따위 없는 소년입니다. 문제는 조금만 어른 느낌이 나는 분과 마주하면 평소 잘하던 말도 기억도 안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이런 적 고칠 수 없을까요? 어른 느낌이 난다라. 어른 느낌이 난다라. 이게 사실 좀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갑내기들하고는 잘 느낌이 노는데 자기보다 손윗 사람이 있다 어렵다라는 그러면 어렵다는 말인가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느낌적인 금손님은 친해지고 싶고요. 일단 금손이시라니까 느낌적인 금손님은 왠지 우리 부모가 부자인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가? 아무튼 느낌적인 금손님은 제가 보기엔 어떤 자리에서나 약간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리드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프로파일링 하시나요? 그런데 약간 이 사람이 나보다 어른스럽다. 나보다 왠지 내 위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스스로 이제 주눅이 드는 거지. 이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할 말도 자꾸만 잊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냥 단순히 손윗 사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대우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은 친구들이 인정할 정도로 활발하고 낯가림이 없는 거면 자기 또래에선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뭔가 스테이지만 달라지면 여긴 내 무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주눅이 드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면 또 주눅이 들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나보다 어른스러운 사람이면 어른 대접을 해주면 된다. 그 사람과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상과.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이 사람은 얘네는 내 친구들을 내가 얼마든지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대상이야. 혹은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혹은 나보다 선배고 혹은 나보다 어른이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마치 부모님을 인정하듯 그런 관계들에 대한 빠른 인정, 빠른 설정, 관계 설정 그런 거를 좀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평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할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까지 까불까불 거릴 수는 없잖아. 평소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느낌적인 금손님은 본인의 평소의 모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활달하고 낯가림이 없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관계와 그 사람 어떤 그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모습의 내가 있어요. 제가 범기원과 있을 때 신용을 한 사람이 있고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과 있을 때 신용을 한 사람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과 있을 때 신용을 한 사람 제 친구들 뭐 성우 선배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다못해 뭐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김씨 아저씨 저와의 관계가 또 있는 거고요. 사람은 하나의 인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관계에 맞는 여러 상황에 맞는 인격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맞는 그 사람이 너 어떻게 이 사람 앞에선 저러고 저 사람 앞에선 저러냐?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이중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이중적이란다. 너는 되게 여러 가지 솔직하지 못하고 애가 이중적인 애야. 뭐 다중인격자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범기 형한테 하듯이 저희 선배한테 가서 하면 저 맞아요. 그렇잖아요? 또 죽어.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듯이 너네 집 부모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저 맞아 죽습니다. 사람은 다 그때그때 맞는 얼굴, 맞는 관계, 그 관계에 맞춰서 그 인격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게 모여서 느낌적인 금손님의 하나의 그 자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고 그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관계를 얼른 인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느낌적인 금손님의 모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고민 해결. 해결. 감사합니다, 느낌적인 금손님. 자, 그밖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드님, 귤님, 은하 1412님, 미도송님, 미음님, 그다음 미니84님, 그림쟁이 머피님, 웬디님, 떼님, 레이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고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고민 요 3개 중에 어떤 분께 선물을 드릴까요? 저는요, 체리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체리님 어떤 고민이었죠? 거짓말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세요. 네. 선물 드리고 그 선물 갖고 계시면서 선물 볼 때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내키지 않는 거짓말을 억지로 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행운의 부적 같은 걸 보내드리네요. 좋네요. 진짜 길다. 손 빠지시겠네 그분들. 근데 저기 앉은 멋쟁이 두 남자 자꾸 나의 맘 후끈 달아오르게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오늘 밤도 그대와 홍범기 신용우 함께해요 성우 팬이라면 함께해요 본방으로 들으면 좋아요 너와 나 over the radio 오버 더 라디오. 마당신의 음악 살롱. 안녕하세요, 마당신이에요. 와, 마당신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아까 위에 홍셰비 와서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 둘 다 북카페 안 오셔서 저희가 직접 와서 코너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좀 바빴나 봐요. 마당신의 음악 살롱이란 제목이 아주 네. 예쁩니다. 그러게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그래서 무슨 코너예요, 이게? 네. 이 코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 하면 우리 DJ분들, 우리 홍범기 님과 신용우 님이 음악을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또 네. 이제 마당신에 좋아하죠. 비하면 아주 워낙에 닥쳐. 네, 아유, 걸그룹만 좋아하면서 뭘 아무튼 그래서 홍범기님 그리고 우리 신용우님 두 분의 음악 추천 두 곡을 여러분께 이제 가급적이면 매달 이 코너를 짧게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음악을 나눠보려고 해요. 너무 착한 척 하시니까 낯섰네요. 닥쳐. 넌 좀 그 입 다물어.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우리 홍범기 씨는 어떤 음악을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당신. 별 네. 말씀을요. 네, 뭐 늘 하던 코너 같긴 한데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니까 색다르고 좋네요. 고급져지고 아주 너 격조있어집니다. 말이 너무 많다. 그런가요? 닥치고 빨리 얘기해. 오늘 네. 제가 소개 추천해드릴 곡은 네네네. 제가 날씨가 정말 좋은 파란 하늘이 나오는 어, 봄이나 가을이 되면 음,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네, 하늘을 보면서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노래는 그래요. 나탈리 임브룰리아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여자 알죠? 아세요? 역시 격조 있으시네요. 그 노래 T로 시작하는 노래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나탈리 임브루시아의 임브룰리아의 임브릴리아의 자세한 스펠링은 잘 모르겠네. 스펠링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한글로 검색하죠. 나탈리 임브룰리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나탈리 임브롤리 네. 네. 톤이라는 노래고요. TORN. 톤. 네. 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톤. 가수는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이렇게 인지도가 좀 있는 가수예요. 그래서 뭐 신인상도 받았고 나탈리. 빌보드에서도 상도 받았었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어느새. 네. 네. 근데 오래되긴 했는데 정말 파란 가을 하늘에 정말 어울리는 목소리를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이 여자 가수를 추천해요. 굉장히 좀 저도 기억나는데 약간 청량한 네, 목소리가 느낌의 좀 약간 이렇게 호소력 청량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네.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네, 배우. 그래서 그리고 이 노래 중간에 간주해 보면 네. 중간에 끝 부분에 반주가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는 그런 반주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럴 때 느낌이 확 올라가면서 하늘을 쫙 쳐다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밖에서 들으면 좋겠다. 그죠? 밖에서 들으셔야 돼요. 밖에서 이어폰 끼고 혼자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홍범기 씨의 첫 번째 추천은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신용우 씨. 네. 신용우 씨도 추천 하나 해주셔야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너도 참 말이 길다. 네네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팝송이네요. 네. 길버트 오 설리반이라는 우리 저번에는 한국 노래 했으니까 오늘 그렇죠. 하는 거죠. 길버트 오 설리반이라는 가수가 혹시 있어요. C로 시작한 노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W로 시작한 아니요. 네. 뭐지? 길버트 오 설리반이라는 가수의 Alone Again Naturall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래가 늦겨울에 너무 가을 노래다. 늦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 노래를 사시사철 듣습니다. 전 원래 항상 제 톤 자체가 늦가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사는 살짝 이게 참
특이한 게 가사는 살짝 슬프기도 하고 조금 애잔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가수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예, 가수의 목소리와 그리고 반주와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고 어떻게 들으면 살짝 경쾌하기도 하고요. 예. 낙엽을 질질 끌면서 밟는 게 아니라 사박 사박 밟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가사에 나오는 것도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또 혼자가 됐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 사실을 굉장히 슬프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추럴리하게 자연스럽게 난 외롭고 혼자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뭔가 이렇게 통달한 듯한 그런 깨달음을 주는 깨달음. 예, 그러면서 기분도 살짝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썩 쓸쓸하거나 나쁘지 않은 그런 노래입니다. 목소리도 너무 달콤하고요. 네. 굉장히 옛날 노래이긴 해요. 네. 예, 가수 자체가 굉장히 옛날 분이시고 뭐 근데 요즘 노래를 추천을 뭔가 올해도 그래미 어워즈를 봤거든요. 요즘 네. 팝송들 어떤가 싶어서. 근데 그래미 어워즈 한국 취향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홍범기 씨는 아이돌 전문 아니겠어요? 전문은 아니죠. 네, 외국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도 그래미에 빨리 아이돌이 진출해야 돼.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아이돌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가 K-팝에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고요. 음악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또 소비 취향이 워낙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돌 K-팝은 K-팝대로 잘 K-팝도 되겠죠? 진짜 멋진 것 같아요. 21이나 뭐 되게 글로벌한 음악도 그럼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 니들 진짜 참 말 많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홍범기 씨의 추천곡인 나탈리 임브롤리아요. 네, 임브로리아. 톤 그리고 신용우 씨의 추천곡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Naturally 추천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여러분 또 다음 오더라 때까지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추천하신 곡들도 즐겨보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마당신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당신의 음악살롱 갑자기 또 치고 들어온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러다가 폐지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마당신님께서. 마당신님께서 굳이 많이 자제하시네요. 굳이 마당신이 필요한가 싶은 코너잖아요. 이제 우리 둘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마당신이 너 뭐라 그래 니 자식 너.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귀는 워낙 밝으세요? 마당신을 또 애정하셔서 원하시니까. 찾으시니까 이렇게라도 또 매시는 게 또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네, 거겠죠. 아무튼 마당신께서 이 음악 제목을 이렇게 또 한번 읊어주시니까 Alone Again Naturally.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함께 저희가 추천하는 음악과 또 좋은 계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너의 마음 허전할 땐 너의 하루 피곤할 땐 너를 위해 우리 목소리로 가득히 채울게 소소한 이야기들 재밌는 소식 우리와 같이 파고들어 성우 홍범기 신용우의 오버 더 라디오 함께해 오버 더 라디오. 네. 38회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죠.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공지. 그렇죠. 자, 사연은 오버 더 라디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OT 라디오 메모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요. 메일은 otradio@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3월이 훌쩍 가면서 그러게요. 우린 다음 4월에 또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려야겠네요. 야, 정말 1년 새해가 됐다 싶으면 이게 그 구정의 폐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구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설날? 설에 우리나라는 시작인 그래서 거. 시작이 3월부터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한 3-4개월은 접고 들어가는 거야. 응. 한 3개월은 접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새해 시작된다, 새해 인사 덕담 나누고 있는데 벌써 3월이야. 그럼 여름 휴가가 좀 있다가. 아, 아니 좋은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젠 익숙해질 때도 월요일이 됐고요. 힘들듯이 매년 1, 2월도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좀 가뿐하게 넘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생각하기 아까 나름이겠죠. 오프닝에 적응 기간이라는 얘기했는데 예. 올 2016년도 잘 적응하면서 예. 보내시다 보면 또 뭐 좋은 뭐 만남과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나저나 이 남은 저기 남은 오므라이스는 어떻게 하나요? 오므라이스요? 네. 그건 뭐 아까 마당신이 그래도 한 숟가락 뜨시는 것 같던데. 마당신께서요? 비위도 좋지. 그러니까 두 분이 은근히 잘 맞아. 그러게 입맛이 은근 잘 맞아.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자, 여러분, 3월 마지막 38회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네. 지금까지 오버 더 라디오 네, 홍범기. 신용우였습니다. 네. 4월에 만나요. 안녕. 이 방송은 고품격 성우 매거진 보이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과 함께합니다.